프랑켄슈타인 얘기를 네네네. 좀 한번. 최악의 바람둥이라고 손꼽히는 사람이 펄시가 유부남이었어요. 애도 둘이나 있으면 그래요. 나반도주를 해. 그게 메리가 16살 때인가. 고등학생이랑 어디까지 갈까 이 사람. 이복 여동생하고도 심상치 않다. 빅터 프랑켄슈타인 쓰레기네. 아니 지금 프랑켄슈타인보다 이게 더 재밌는 거야. 자, 박사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주 분량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다시 그래서 또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네네. 보시죠. 어떻게 나오셨죠? 네? 불러서 나왔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완전 주제를 완전히 바꿔서 네네네. 제가 고전 작품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웃는 남자라든가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같은 작품을 하면서 몇백 년 전 유럽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뭐 체험을 좀 많이 했어요. 고전 작품들 좀 많이 했는데 이때의 이야기도 교수님과 같이 나눠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렇구나. 제가 프랑켄슈타인을 뮤지컬을 봤었어요. 저 카인. 아니요, 카이 형은 상대 역이라서. 아니요. 유준상 나오셨고, 준상. 예, 죄송해요. 내가 카이님하고 좀 인연이 있어서. 그러셔서. 네. 그러면. 이거 다음에는 네, 제가 규현이과. 제 거도 좀 네, 맞아주시면. 네. 그러면은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네네네. 좀 한번 나눠보시죠.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사실. 뮤지컬은 조금 다르긴 한데. 맞아요. 네. 일단 제가 느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 저는 빅터 프랑켄슈타인 네네네. 역할을 맡았어요. 그 괴물을 탄생시킨. 그렇죠. 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서는 어머니를 잃고 그리고 어머니를 되살리려고 막 생명 창조하기 위해서 계속 단백질 노래를 부르는 아이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어떻게든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마을 안에서 소문이 나는 거죠. 마녀가 나타났다.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성으로 마녀를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불을 지르고 하니까 아빠가 그걸 구하러 들어가다가 아빠도 돌아가 버리죠. 가장 소중한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죽게 되고 그 친구를 살리려고 했는데 너무 끔찍한 괴물이 탄생되고 그 괴물은 이거 너무 스폰가요 근데?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생각 안 하고서 들었는데. 예. 그 괴물이 이제 나를 처음으로 만든 내 창조주는 태어나자마자 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괴물이라고 막 어딜 가나 구박하고 학대당하고 그 세상이 싫고 특히 나를 만든 창조주에 대한 불만과 분노 그래서 그들 간에 얽히고 설키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 뮤지컬인데 좀 다른가요? 뭐 이제 큰 줄기는 맞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근데 일단 원작에는 그 친구 앙리라는 존재가 없죠. 없구나. 네, 원작에서는 그냥 이제 모르는 시체 갖고 와서 그래갖고서 이제 막 조립을 하고 뭐 이런 거고. 그럼 혹시 그러면 그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작가 메리 셸리에 예.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뭐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여성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어린 시절에 이걸를 이제 쓴 건데 네. 일단 그녀의 부모님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윌리엄 고드윈이라고 해서 철학자예요. 철학자인데 아주 급진적인 사회주의 상상을 가진 진보적인 막 이런 철학자. 몇 년대? 이게 이제 19세기 초반 1810 년 6년 뭐 대쯤에? 요때쯤 이제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당시에 이제 메리의 남편인 펄시 쉐일리라고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하면은 막 5손가락이 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메리하고 메리의 이복 여동생하고 그리고 바이런 경이라고 이제 이분이 또 어마어마한 낭만주의 시인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바람둥이 최악의 바람둥이라고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낭만주의 안 좋은 건가 그러면? 그리고 이제 바이런의 주치랑 폴리도리 이렇게 5명이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이제 한 별장에 모여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을 해갖고 전 세계에 기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막 갑자기 유럽에 여름인데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놀러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그러는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네, 뭐하냐 심심한데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무서운 얘기 만들어내기 할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름에 막 밤에 있죠. 귀신 얘기해서 막 이런 불 거. 다 꺼놓고. 그때 나왔었던 이야기가 폴리도리의 뱀파이어. 그리고 이제 뱀파이어의 원형이 되는 거죠. 그 스토리가. 그리고 이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그때 그냥 모인 근데 사람들끼리 얘기를 막 했는데 지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쵸? 지어낸 거죠. 와. 그리고 나서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쓰기 시작한 거죠.
되게 새로운 접근이다. 무서운 얘기를 만들어서 해줘잖아요. 문학가들이니까 일단. 와, 네. 그렇게 시작된 그렇게 이야기.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 거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만들 때 보통 영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그쵸. 어디서 그러면 그런 영감을 받았을까요? 이제 18세기 들어서면서 이성, 합리성 이런 거를 따지는 계몽주의가 발효를 하게 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겹치면서 이게 막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갈반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그때 당시에 했었던 개구리 실험. 갈비요? 개구리, 죽은 개구리에다가 전기 자극을 줬더니 얘가 톡톡한 거예요. 뜨더라. 네. 사실 그게 이제 전기 자극으로 인한 어떤 물리적인 건데 사람들이 살아났나? 살아남는 건가?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나? 네. 근데 거기서 약간 영감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저도 항상 차고 다니는 말이 언젠가는 신체를 만들어 쓰는 세상이 올 거다. 나중에는 제가 가장 사고 싶은 게 인공간이에요. 오, 조정뱅이. 새로운 간을 장착해서 다시 애기간. 시작해보고자. 그래서 계속 열심히 살고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 언젠가 인공간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하고서 약간 좀 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잠깐 얘기가 샜습니다만. 저는 그럼 메리 셸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아무튼 메리 셸리와 아까 말씀하신 그 퍼시라는 네. 낭만 네, 시인. 낭만적인 삶을 두 분이 사신 거잖아요. 본인들은 낭만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누구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삶이었던 거죠. 조금 간단하게 그 설명이 될까요? 왜냐면은 이 메리하고 펄시가 처음 만난 거는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었어요. 이 펄시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릴 때 보기는 처음 봤는데 잘생겼거든요, 일단 이 사람이. 뭐 인물이 좋구나. 근데 이 펄시랑 메리랑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데 네. 그러면 꼭 등장하는 게 있죠. 펄시가 유부남이었어요. 이미 결혼을 해서 애도 둘이나 있었나 그래요. 표정이 벌써 썩었어. 아니 아니라 애가 둘이 있다고요? 애가 이제 둘이나 있었고. 몇 살이에요? 메리가 14살 때 처음 펄시를 만나고 그리고 둘이서 사랑에 겨워서 야반 도주를 해요. 그게 메리가 16살 때인가 그때요. 고등학생이랑? 그래서 이제 뭐 유럽을 전전하고 다니죠. 아. 근데 펄시는 굉장히 부유한 가문의 네. 상류층 자제였었고 네. 근데 이제 펄시 집안에서 화가 나갖고서는 이제 지원을 끊어버리죠. 야, 그래도 부모님은 넌 그러면 안 되지가 되셨구나. 그쵸, 그쵸. 왜냐면 집안이 망치니까 여기 이제 며느리 있고 뭐 애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집안 내내 망신인 거잖아요. 집안 대대로의 그쵸, 뭐. 그리고 그 부인은 또 자살을 해요. 그 며느리가요? 네, 자살을 해요. 템스강에 투신을 해서. 그래서 둘의 만남이 굉장히 운명적이고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만남이었지만 주변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 그 낭만적이진 않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의 삶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아, 그 부부 생활이? 네. 왜요? 일단은 아이를 넷을 낳는데 와, 다복했네. 셋이 죽어요. 아, 그 당시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을 그렇지, 때이기도 그렇지. 했었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메리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근데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10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애를 넷을 낳은 거니까. 듣다 보니까 메리 셸리 작가님이 왜 프랑켄슈타인을 썼는지 조금 이해가 배경을 듣다 보니까 네. 왜냐면 뮤지컬에도 나오거든요. 그 태어났는데 품 안에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막 그런 걸 겪으면서 굉장한 상실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다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 펄시가 당시 이제 낭만주의 시인이다 보니까 자유연애를 강조한 사람이었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막 이런 거. 네. 메리 셸리 씨도 네. 그 사람이 앞에 이미 그 짓을 한 걸 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갈아타서 온 걸 봤는데 여자들의 가장 큰 착각이 그거예요. 나는 다르겠지. 나는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 그치.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10년쯤 지나서 그때 후회하고. 집할 직본이라고 하죠, 그거를. 네. 와, 그러니까 사실 메리 셸리 작가님은 믿고 왔는데 얘는 또 자유연애 외치고 다니고 있고. 난 계속 얘기해왔잖아. 난 왜 자유연애 하는데? 자기야, 나는 이렇게 막 얽히는 걸 원하지 않아. 내가 나도 누구 사랑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막 이러면은.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본인의 이복 여동생하고도 심상치 않다. 그건 이제 루머긴 한데 누가요?
그 남편 펄시가 메리 셸리의 이복 여동생. 여동생이요. 아까 제가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빌라에 갇혀갖고서는 무서운 얘기, 지어내기 하는 5명이 있었다라고 네네. 했는데 거기에 바이런, 메리, 펄시, 그리고 폴리돌이라는 바이런의 주치,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이 메리 이복 셸의 여동생? 이복 여동생.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둘도 껄쩍지근한데라는 루머가 많았어요. 어디까지 갈까 이 사람이? 아니 지금 프랑켄슈타인보다 이게 더 재밌는 얘기야. 이게 더 되게 파국 추정 이 이야기 그럼요. 아니야? 뮤지컬 퍼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아버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굉장히 진보적인 급진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버지도 뭐 결혼은 뭐 인간이 만들어낸 뭐 최악의 제도 뭐 이런 얘기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자기가 펄시라는 유부남하고 사랑을 하게 돼갖고 아버지 어떡할까요? 다 이 남자 너무 사랑이 놓칠 수 없어요 했더니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내 가문에 막 치를 제정신이냐. 네, 난리가 나고 막 절연을 하다시피 하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아빠한테도. 그리고 사실상 사교계에서 배척당하고 욕을 먹고 그런 거는 외톨이가 됐고. 거의 메리가 전적으로. 왜냐면은 이제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그래도 펄시는 뭐 자기 사교 활동도 하고 뭐 이러고 다녔어요. 여자가 더 욕먹는 뭐 그런 그쵸. 상황이 됐구나.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또 흥미로운 게 펄시가 근데 꽤 젊은 나이에 죽어요. 1822년인가? 30이 채 안 돼서 죽어요. 29인가요? 풍랑을 만났고 배에서. 그래서 배는 근데 메리 셸리 없이 탔고. 없이 탔죠. 혼자서 이제 자유는 자유롭게 있었어요. 가서 이탈리아에서 하다가 그럼 어떡해? 그러면은 경제적인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었죠. 대신에 이제 펄시의 남은 유작들, 뭐 작품들 편집해갖고 자기가 출판하고 이런 거 하고 그러면서 다행히 그럼 그걸로 네. 그 남편이 도움이 됐네요. 뭐 나름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네. 근데 그러면 프랑켄슈타인이나 작품은 그 와중에 언제 쓴 거예요? 그 스위스에서 하고 네. 아이디어를 해갖고서는 얼마 안 걸렸어요. 그래서 펄시가 살아있을 때 나왔어요. 그래서 펄시가 서문도 써주고 네, 펄시가 많이 봐줬다고 교정 같은 건 해줬다고 뭘 그럼 그러더라고요. 도와줬을 수 네. 있겠죠. 그렇게 해서 탄생. 이게 제가 이 작품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 원작자의 사정은 전혀 모르고 제가 작품을 했었어서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메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투영된 작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 듣다 보니까 완전 그런 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혼자서 생각한 뇌피셜이에요. 빅터가 펄시고 괴물이 메리가 아니었을까? 아하.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남편에 대한 분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넌데 네. 너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를 버리고 사실 무책임하게 버리고 빅터는 도망가잖아요. 맞아.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컷신은 검사하면서 자기 기준도 모르고. 그죠? 잘 썼네. 재밌는데? 야,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 쓰레기네. 그러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저는 근데 작품 하면서 계속 저는 제 캐릭터를 남들에게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난 이러이러해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그랬던 거고 괴물아 넌 죽어 마땅해. 약간 이런 그 느낌으로 어떻게든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편이었어서 이렇게 들으니까 근데 막 그것도 되게 맞아요. 왜냐면은 빅터도 역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몰두하는 거잖아요. 나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과학을 내 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 싶고, 잊고 싶지 않아. 근데 하면 할수록 파국으로 치닫고. 그쵸.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그쵸.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해필리 에버 애프터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 왔을 때 강한 사람이라면은 이걸 책임지고 끝까지 가겠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약해요. 악한 인간도 있지만 약한 인간이 악하게 되는 것도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약한 인간이 약하게 네. 된다. 그래서 빅터는 이제 전형적인 조금 약한 인간이었던 것일 뿐이죠. 도망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불쌍한 캐릭터예요. 엄청 불쌍한 캐릭터. 자기가 결국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과 나의 창조물도 다 맞아요. 사라져버리고. 메리 셸리 작가님에 대한 연민이 좀 오히려 좀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또 프랑켄슈타인 또 보면서 떠오른 게 요즘 AI, 과학기술의 발전. 어떻게 보면 AI가 인간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옛날 영화를 다시 보면 옛날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정으로 봤던 것들이 사람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우리 뇌는 그냥 머리 안에서 시뮬레이션만 들어가고 있고 뭐 이런 게 너무나도 되게 소름 돋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옛날에 근데 산업혁명 당시에도 사실은 그런 게 많았어요. 막 이제 기계가 대신하고 막 이러니까 와 우리 그럼 뭐 하라는 다 대체되는 거냐.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막 러다이트 운동 해서 막 기계 부수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너무 의지를 너무 하고 있어서. 저도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검색을 했는데 검색이 아니라 구글 안 해 이제. 네. 이거 뭐야? 그러면 얘가 뭐 맞아요. 이렇게 해주니까 무슨 네. 뭐 논문 뭐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쫙 자세히 표 만들어가지고 막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음악도 클래식 뭐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 음악도 모차르트 음악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스타일로 음악을 만들어내고 예술 분야는 AI가 못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진짜 점점 인간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긴 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저장이 다 된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면접 보러 갈 때 이거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면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왜냐면 그게 가장 그 사람을 나타내는 지표가 돼버리니까. 그 프롬프트가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핸드폰을 내가 길에서 주웠는데 네가 이 핸드폰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줘. 한번 해볼까? 이 휴대폰의 주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하고 예전에 이 휴대폰을 사용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존재는 당신뿐입니다. 당신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나 되게 슬퍼. 보는 사람 있다니까? 아니 그 사람은 아주 생활감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야. 자기가 실제로 좋아하는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타입. 예를 들면 돈까스 하나도 그냥 맛집 돈까스 하나도 그냥 맛집 추천 수준에서 안 끝나고 어느 동네인지 일요일 영업하는지 우동 육수 하나 만들 때도 찌유 비율 혼다시 유무 메밀면 식감까지 계속 고민했고 왜 이렇게 웃기냐? 그리고 이동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러나 신기한 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좋은 한 끼나 편한 공간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 뭐 이런. 이거 되게 좋은데요? 약간 그 담임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써주는 그런 느낌이야. 되게 좋은 거 써주는 거 같은데? 되게 교육을 잘 받은 AI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나 죽지 않았다고 얘기해야지. 어쨌든 근데 빅터가 네. 이제 피조물을 통제하지 못해서 네. 비극을 맞이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들이 AI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죠. 인간 자체가 브랜드가 돼야 되는 세대가 왔다. 맞아요. 규현님이 한 노래 풍을 따라서는 할 수 있지만 네. 규현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얘가.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AI는 아니겠지만 버추얼 가수들도 공연을 네네네. 하면 그게 매진이 다 되고 막 그래서 와 이게 점점 나 진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쨌든 오늘 진짜 박사님 덕분에 프랑켄슈타인의 작가 메리 셸리의 좀 삶을 조금 엿봤는데 정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진짜 대본 하나 없이 이거 이거 보지도 않으셨어요, 네, 근데 적어보긴 했는데 뭐 그냥 뭐 보지도 않으시고 이 작은 머리에서 어떻게 방대한 지식이 쌓여 있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자, 오늘 혹시 소감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규현님 만나뵙게 됐어요. 이렇게 가까이.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슈즈 멤버분들을 몇 번 뵀어요. 네. 신동님 이제 방송국에 지나가면서 뵈서 인사드렸고 김희철 네. 님도 뵀었고 그리고 최시원 님도 뵀었고 그래서 이제 규현님을 뵀는데 이제 다 봤죠 이제. 더 이상으로는 그러니까 그 앞에 보신 분도 다시 안 보셔도 됩니다. 저만 보시면 네, 그래서 뭐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을 해주셔서 네. 혹시 다른 멤버들이 다가오면 철저하게 모르는 척 규현이랑 약속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